나왔습니까? 그다음에 네. 페이지 네. 다운. 알겠습니다. 페이지 다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143회 부동산 건축 도시 콜로키움 2022년 경매와 MPL로 성공 투자하자.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설춘환 교수입니다. 겸임 교수입니다. 네, 함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으쌰으쌰 하면서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후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간단하게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경매 시장과 MPL 시장 전망, 두 번째는 경매 투자를 잘하기 위한 핵심, 세 번째는 MPL 투자를 잘하기 위한 핵심으로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워밍업.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엄청 높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의 뉴스를 보니까 서서히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부동산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첫 번째 심리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 예, 조만간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30%, 아직은 상승의 심리가 조금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내년도 뭐 대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부동산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뭐 아파트가 됐던 상가가 됐던 토지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네,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제 여러분 부동산은 거의 뭐 돈입니다. 네, 돈. 그래서 돈이 많으려면 또 부동산은 또 많아야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 입지, 돈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경매 더하기 MPL 최고의 투자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지금 뭐 이를테면 뭐 토지, 공장,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부도가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상가도 상당히 좀 어렵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곳 중에 경리단길, 또 이태원 녹사평역, 예, 얼마 전에 또 한 번 다녀왔던 명동, 예, 상권들이 여러분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의 물건들이 추후에 대거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좀 준비를 하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2년 경매 시장과 MPL 시장 전망. 자, 먼저 여러분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좀 간단히 해보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상황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코로나, 금리 인상.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선이라고 봅니다. 네, 대선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약간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냥 이재명, 윤석열.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좀 타이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네, 그러나 지금의 기조를 거의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 번 정도는 더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뭔가 시장이 약간은 좀 급변 내지는 지금의 기존대 더 강력하게 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잘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테이퍼링 조기에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내년도 3번 인상하겠다. 우리 금통위도 내년도 1월 달에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심리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준금리가 0.5에서 0.75에게 겨우 0.25, 또 1%에게 0.25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0.25, 0.25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그널인 거죠. 또 심리인 거잖아요.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내가 좀 아파트를 살려고 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그래서 수요 억제책으로서 금리 인상은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대선, 코로나, 금리 인상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 가격과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제 주위에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뭐 서울에 뭐 노도강이 좀 떨어진다, 금광구가 떨어진다, 뭐 동탄이 떨어진다, 송도하고 청라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라고 했더니 청와대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괜히 어설프게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조금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좀 많은 타격을 좀 입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씁쓸한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또는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다. 또 돈을 빌리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하방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2023년도는 조금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는 조금 더 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또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의하는 것은 또 어떤 정책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는 좀 더 강하게,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우리 또 시장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예측을 또 해야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너무 높다. 일단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뭐 제 주위에 벌써 아파트 가격이 한 3, 4년 전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이상 뜨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화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하향 갔다가 또다시 우상향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게 여러분 오피스텔이에요. 사실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 많이 받을 게 아닌데 오피스텔을 오히려 시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오피스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빌라도 또다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제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뭐 저만의 그냥 생각인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재개발, 재건축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좀 반대편에 쓰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시그널이 서서히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만 관심이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이제 경매 시장, 경매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여러분 공장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 주위에 선배들이 양주, 동두천, 수원, 용인, 화성 이런 데 공장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추후에 경매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두 번째는 상가가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상가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비대면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상가가 입지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료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청라, 또 기본적으로 삼송, 또 마곡역 근처, 여러분 빈 상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았던 분들이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상가와 공장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오히려 아파트도 경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제 예전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제가 이제 국세청 이런 데 이제 특강을 갈 때 통계를 가져간 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서울 강서구에 경매 나온 아파트가 약 50건. 여러분 지금은 뭐 한 5건, 10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죠. 감정가 10억인데 낙찰이 9억, 90%. 감정가 10억인데 낙찰가가 8억, 낙찰가율 80%. 낙찰률은 건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경매가 100개 나왔는데 50개 낙찰됐다. 낙찰률 50%. 30건 낙찰됐다. 낙찰률 30%. 아시겠죠? 네. 경매 낙찰가율이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한두 개인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매물이 증가한다면 이런 현상은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입찰 수요자는 여러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또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뭐 경매 공부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매물이 없다. 차후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 일반 매매 함부로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다. 싸게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서울과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매 시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과 연동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매매 시장이 좋다면 경매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매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 일반 매매 시장이 어렵다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또 경매와 연동되는 시장이 또 여러분 NPL 즉 부실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부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도 NPL 시장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과 연동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 네, 이번에 우리 금융위의 고 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1년도 9월 말 현재 토탈 금액이 한 11조 됩니다, 여러분. 거의 12조 되는 거죠. 네, 12조. 다만 부실채권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약간 눈속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부실채권 신규 발생 규모가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2019년 1분기 18조에서 3분기 11조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부실채권 신규 발생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부실 위험 채권 규모 추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이 한 달에서 3개월 고정 이하 여신 전 단계 즉
부실화 직전에 있는 대출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추후에 아마도 이제 내년 3월 달 정도에 금융당국들이 이제 더 이상 이를테면 아까 그런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NPL 물건은 상당히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좀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경매 투자를 잘하기 위한 핵심.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매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한 6가지 정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기본법을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1시간 30분짜리 특강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법률,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에서 잘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런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법 조금 공부해주고요. 이미 이제 많이 소양을 갖췄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사이트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많이 보고 태인 같은 또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괜찮은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또 내가 잘하는 지역부터, 예, 그래서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곳의 물건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분석하는 습관을 한번 가지고, 다만 이제 현장 갈 때는 이제 사전에 체크리스트 이런 걸 좀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현장 분석 가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중개사무소에 가서 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가서 좀 많이 물어보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는 또 그 지역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좀 많은 자문을 또 좀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분석을 할 때는 호재도 좋습니다만 악재를 물어보는 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아파트라면 여러 군데의 중개사무소, 또 아파트 직접 한번 들어가도 보시고, 또 관리 상태, 보안 상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관리사무소 가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괜찮다. 예,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권리 분석에 딱 하나, 매각 물건 명세서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 잘 보고 체크해서 문제가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입찰가 산정해서 경매 절차 중에 여러분 입찰 절차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찰장 갈 때 준비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낙찰되면 이후에 돈 내고 인도 명도까지 한다면 경매를 완전 정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경매로 돈 버는 8단계 간단하게 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검색한다.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입찰에서 폐찰될 수도 있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제 돈 내고, 돈 내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여러분 일반 매매는 등기해야 되지만 경매나 공매는 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도, 예, 그래서 내가 곧바로 팔 수도 있고 인대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있다. 이런 8단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숙지를 해 두시고 뭐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트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그죠? 예, 여기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네, 또 무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또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또 내일부터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가령 이제 김포에 뭐 장기동에 뭐가 나왔는지, 또 일산에 일산 서구에 또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좀 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이 없을 때 현장을 많이 가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가 오피스텔 다수 관심 물건. 여러분 이 물건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왔던 거예요. 2억 6천짜리인데 3,4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실제 낙찰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나 요거는 낙찰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네.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임차 보증금이 가령 2억 2천만 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거 4천에 낙찰 받아도 2억 2천을 떠안아야 돼가지고 2억 6천에 낙찰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아마 배당 요구를 안 했든지 가령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해서 지금 배당을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 잘 안 하시고 2억 6천만 원짜리가 3,400이니까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네, 아마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싼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0년 1월 달에 2억 6천짜리가 낙찰이 됐는데 미납하고 또 미납하고 또 미납하고 뭐 등등등. 그죠? 예. 그래서 결코 아직까지는 싼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낙찰자가 얼마를 떠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이제 테인 같은 이런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통해서 물건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을 한번 골라왔어요. 이것은 정릉동의 아파트죠. 32평의 아파트인데 8억 2천만 원짜리 한번 유찰된 가격 6억 5,600. 일단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법률상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언제예요? 내년도 2월 달 입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면 직접 가서 권리분석상 문제만 없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는 전혀 그런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32평짜리가 6억 5,600이면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보존 등기 2006년산. 뭐 나쁘지 않죠? 20층 중에 7층 괜찮다. 25 반절 넘어가니까 보통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뒤에서 언급이 되지만 말소기준 권리 낙찰되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거 보니까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낙찰 받으시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권리 분석 꼼꼼하게 한번 해본 다음에 여러분 꼭 스스로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한번 봤더니 2021년도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7억 5천에서 지금 얼마까지? 여러분 9억 2천까지 올라왔어요. 예. 다만 이제 이 9억 2천이라고 하는 시세가 타당하냐? 왜냐면 한 달 전에는 8층이 8억 4천이거든요. 8천만 원 올랐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떨어질 때 그냥 한 건에 또 8억 가버리면 탁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적절한 시세는 이렇게 좀 봐준다라고 한다면 한 8억 한 2천에서 한 8억 5천 정도 봐주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가 아까 6억 5천인가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김포. 예. 김포의 이제 장기동에 청송마을 중 S클래스 42평인데 6억 4천인데 한 번 떨어져서 4억 4천 9백. 이 가격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의 한강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아무래도 장기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포의 모든 행정타운이 꽂히기로 한 지역이 장기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강 신도시 하면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장기동에 나와 있는 42평형 좋아 보이고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검토하는 것은 2012년산. 좋죠, 여러분? 26층 중에 25층. 좋다. 34 전용면적 괜찮다. 반절 이상 넘어가니까 좋다. 그러면 아파트는 가보지 않았지만 좀 약간 쾌적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우리은행 근저당권 낙찰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또한을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 문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또다시 한번 고민해 봐서 입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찰받을 물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함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자금과 여유 시간 아시겠죠? 여유롭게 해야 된다. 여유롭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스포츠도 아닌데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2021년도에 요 정도의 가격 현재 한 올 초만 하더라도 6억까지 했었는데 7억 6천 다시 6억 2천까지 7억 5천까지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세를 얼마를 봐야 될까 약간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서 매물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시세를 글쎄 한 6억 한 2천에서 6억 한 5, 6천 8천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개사무소 가서 한 3군데 들러서 매물의 개수, 매물의 시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최근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투자 특히 뭐 경매 투자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셔야 돼요. 현장 답사를 자주 많이 가보자. 그래서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뭐 남양주에도 다녀왔고 또 의정부에도 다녀왔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수원 투어를 하고 왔어요. 수원 투어. 수원역에서 내렸더니 수원에 뭐 롯데몰이 있고 애경백화점이 있고 기존에 이제 먹자골목 기존의 먹자골목 완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거기 지나서 또 이동, 지동 시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뭐 지동시장, 뭐 영동시장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을 지나서 다시 이제 5단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수원지방법원 있던 곳을 지나서 광교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광교에 갔는데 넘어가자마자 건물이 와우 깔끔한 게 하나 있더라. 정말 고급스럽게 봤더니 그것이 갤러리아 백화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 왼쪽에는 또 롯데 아울렛 그리고 이제 원천 호수. 그래서 호수공원도 앞에 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수원역 앞하고 광교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될 것 같고 그 원천호수 앞에 이제 보니까 호수가 잘 보이는 곳과 잘 보이지 않는 곳의 호가 차이가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 현장은 좀 걸어서 많이 가보자. 차를 가지고 점프 점프하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 걸어서 다녀봐야 이 동네는 이렇구나. 점차 이렇게 또 변하고 또 지역에 대한 계속해서 변화를 걸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수원역에서부터 광교까지 걸어간 보수는 한 22,000보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22,000보. 그 정도는 걸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약 5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다만 현장 갈 때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짜서 가야 됩니다. 현장 가서 그냥 무작정 확인하겠다라기보다는 사전에 수원역 앞에 있는 모텔이 하나 경매 나왔어요, 여러분. 모텔이 한 거의 뭐 한 50억에서 100억 할 것 같습니다. 수원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일단 모텔이 하나 나왔고요. 위치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사전에 이제 시세, 그 다음에 가격의 흐름. 그래서 현장에 가봤다. 특히 이제 그 수원시청역 근처에 있었던 레미안 아파트 뒤에 이제 5단지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단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재건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세는 11억, 전세는 7천만 원.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막상 가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죠. 누군가 물어볼 것 같아요. 교수님, 그 5단지가 가령 뭐 33평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시세가 11억이다. 전세는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세 뭐 만약에 새 아파트라면 한 뭐 6, 7, 8억 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면 한 그래도 2, 3억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와 전세값이 6, 7천밖에 안 된다는 말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개포주공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지 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재건축은 최고다. 재건축은 최고다. 다만 지금은 최고인데 만약에 정말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이 아파트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재건축에 대한 또 열망도 여러분 약간 또 식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잘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체크리스트는 현장 가서만 체크한다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짜깁기 한 70% 해가고 현장 가서. 그다음에 여러분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꼭 한번 보고 가자. 우리가 수원을 가면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 그죠? 예, 뭐 남양주를 간다. 그러면 2035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공부하고 가면 앞으로 어디가 어떻게 또 좀 발전될 거냐, 어떤 것들이 들어설 거냐 이런 것들. 도시기본계획은 아무래도 여러분 가장 또 공신력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가서 이제 발품은 중개사무소 가서 체크할 것들, 특히 이제 뭐 시세라든지 또는 매물의 개수, 매물의 흐름, 또는 그 지역에서 이 아파트가 어떤 차지하는 어떤 평판, 그 다음에 로얄동, 로얄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사무소 가면 가장 잘 아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또 떠나야 될 수도 있는 체납관리비. 그 다음에 그 집은 또 어떤 집인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주차 대수는 몇 대냐, 또 뭐 여러 가지 보안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직접 가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물건 분석도 잘해야 되고 지역 분석도 잘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도시발전축.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천 투어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먼저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제 요 라인이 1호선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7호선 라인이죠, 여러분. 그죠? 1호선, 7호선 라인. 그러면 이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업무, 비즈니스는 좀 1호선 라인이, 주거는 좀 7호선 라인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이제 원종 고강, 원종 고강.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뭐가 좀 통과된 것 같아요, 여러분.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서부광역철도 이 라인이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종과 고강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원종은 지금 소사역에서부터 원종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소사대곡선 2023년도에 여러분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원종에서부터 아까 홍대 입구, 추후에는 원종에서부터 청라. 그러면 원종은 멋진 또 W 세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원종 지역을 좀 우리가 사전에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갈 때 어디를 어떻게 갈 거냐,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은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우리가 이제 사전에 갈 때 어떤 거를 어떻게 좀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가져왔는데, 이런 체크리스트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파트라면 집에서 여러분 써갈 것들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웬만하면 다 확인해서 갈 수 있습니다. 건축 연도, 평수, 브랜드 이런 것들은 뭐 호갱노노 또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할 것은 단지 관리 상태, 개별 동상태, 커뮤니티, 거주민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가서 여러분 또 체크를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뒤에 요런 내용도 여러분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요런 내용도. 네. 지금 두 번째 페이지가 빠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세 같은 경우도 집에서 좀 체크를 좀 해가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격의 흐름, 또 현재 매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사전에 여러분 체크리스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한테 역시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역세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자리 중요하다. 일단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특히 지하철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수요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수요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대학가 앞에 OP랑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애매했다가 왜냐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니까 뭐 비대면 아닙니까? 굳이 내가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을 얻어야 하느냐. 뭐 약간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가 또 이런 부분도 여러분 많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하철역.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가도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일자리, 그죠? 예,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대형병원. 지난번에 이제 그 은평구 여러분, 그죠? 예, 성모병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앞쪽에 오피스텔 상당히 좋아졌고요. 가령 이제 마곡에 지금 발산역 앞에 여러분 이대 서울병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건너편에 오피스텔 와 공실도 많이 줄어들었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편의시설이 좀 좋으면 좋겠다. 혼밥, 네, 또는 뭐 혼술 이런 거 하기에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이제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예, 그 다음에 대학가, 산업단지, 대형병원, 일자리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역시 이런 것들도 신축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현장 답사를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골라온 곳이에요. 첫 번째는 마곡인데 여러분들 이런 마곡을 한번 공부를 할 때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30 서울 플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서구의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첫 임장지가 강서구 그중에서 아마 이제 마곡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마곡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 이 라인을 두고 여기는 이제 구도심이에요. 기본적으로 구도심.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마곡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지금 마곡하면 마곡역, 그 다음에 이제 마곡나루역, 그 다음에 양천양교역, 그 다음에 이제 발산역. 네,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가 사실상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제 보타닉 공원이 들어와가지고 주위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 마곡은 그냥 사실상 에지 사이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빨갛게 칠한 데가 거의 다 일자리예요, 여러분. 그죠?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주위에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자리가 많으면 주위에 오피스텔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상가도 좋아지죠. 그죠? 상가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래도 마곡 하면 여러분 좋은 곳이 여기 이제 김포공항에 롯데몰 그 다음에 롯데몰 빼고는 편의시설은 특별한 게 없네요, 여러분. 그죠? 원래 이제 마곡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또 신세계가 이걸 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태영 컨소시엄한테.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발산역에 뭐 여기 NC백화점 정도. 그래서 김포공항의 롯데몰이 상당히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마곡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랜드마크는 7단지. 그러나 추후에는 아마 9단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새 아파트니까, 여러분. 그죠? 새 아파트니까. 그래도 보타닉 공원, 마곡나루역, 그 다음에 발산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발산역 근처가 가장, 그죠? 특히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 서울병원이 들어와가지고 주위에 상가, 오피스텔, 특히 주위에 약국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약국 많이 들어왔다. 이런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송정동에, 방화동에 이런 데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김포의 한강 신도시입니다. 김포의 운양, 장기, 마산, 구례, 그죠? 중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장기와 운양. 일단 장기가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핵심은 장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운양은 또 운양 나름대로 좋은 것 같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 운양입니다, 그죠? 예, 운양 좋은 것 같고, 마산이 개인적으로 가장 핸디캡이 있는 곳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례가 약간 놀자 먹자 상권은 제일 크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구례동에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 등등 이런 것들 한번 좀 유의 있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아쉬운 것은 김포 도시철도가 약간 아쉽다. 김포 도시철도가 약간 아쉽습니다. 분양짜리, 예, 출퇴근에 거의 뭐 지옥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약간 아쉽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장기역에서 여러분 GTX가 쭉 내려가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는 제발 5호선하고 9호선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한강신도시 가격이 많이 떴는데요.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그죠? 그냥 여러분 딱 보기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빈 공간들, 빈 공간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를테면 여러분 일산입니다. 일산, 김포하고 일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요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상가 강의할 때 여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일산에 이제 덕이지구, 그죠? 예, 덕이지구를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냐? 제가 이제 여러분 골프를 20대 한 중반에 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돈이 많아서 골프를 친 게 아니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돈이 없는데 이제 골프를 쳐야 되는데, 당시에 골프 웨어가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예, 뭐 블랙 앤 화이트, 먼싱웨어 너무 비싸요. 근데 저희 선배가 여기 덕이동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이제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와이프랑 가면은 바지 1,000원, 위에 옷 1,000원. 그럼 4,000원이면 저도 한 벌을, 와이프도 이제 한 벌을 얻는 거죠. 약간 뭐 가공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집에 오는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야, 조만간 이쪽에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다.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선배한테 선배님 이제 여기 임대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다. 다시 권리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했던 타임인데요. 선배님이 여기 신세계 아울렛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신세계 아울렛이 실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네 가게에 권리금이 2억 2천만 원짜리 하던 게 한 1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1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덕이동 로데오 거리가 만약에 만약에 신발만 파는데 신세계 아울렛은 옷만 판다. 예, 그렇다면 우리 선배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저기는 옷만 팔고 우리 신발만 파니까 우린 버틸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덕이동 로데오 거리가 신발도 팔고 옷도 팔아요. 근데 신세계 첼시도 다 팔죠. 그럼 사람들은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볼륨이 큰 신세계 첼시 아울렛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이동 로데오 거리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당연히 권리금 떨어지죠. 그러다가 문발 IC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롯데 아울렛. 예, 그랬더니 우리 선배네 가게에 권리금이 한 5천만 원 떨어져요. 5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여기 고촌에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예, 그래서 덕이동 로데오 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죠? 예. 지금 뭐 권리금 주고 들어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권리금 2억 2천만 원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위에 요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위에 경쟁업체가 볼륨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다음은 청라입니다, 여러분. 청라. 네, 청라. 청라는 제가 뭐 거의 또 한 10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100번 정도 다녀온 것 같고요. 누가 보면 정말 할 일 없이 엄청 다닌 것 같다. 제가 이제 예전에 유튜브 제가 이제 운영하는 설춘환 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농담 삼아 그런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가성비 차원에서 분당보다는 청라다. 예, 분당보다는 청라다. 예, 그래서 분당에 있는 분들한테 악플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예, 네가 뭔데 분당보다 청라라고 하냐? 예, 가성비인데. 예, 그런데 저도 모르게
청라에 홍보대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라에는 홍보대사가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설정 교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청라에 임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알아봐 줬어요. 그죠? 정말 청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때부터 여러분 청라가 정말 당시 33평 아파트가 한 3억대 중후반. 지금은 뭐 여러분 10억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10억이 넘어갔고요. 특히 여기 중간에 커넬A 가격이 엄청나게 좋고 상가가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보시면은 상권은 요 정도가 살아 있고요. 여긴 다 죽었죠,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박,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쪽박을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청라 약간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당분간 이쪽 커넬A 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청라는 여러분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쪽에 뭐 시티타워도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만 또 여기 스타필드가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기본적으로 7호선 연장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라는 청라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미래 가치는 좋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각자의 판단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라는 청라 자체는 좋은데 청라를 감싸고 있는 곳들의 조금 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꼭 체크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다녀온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네, 이태원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경리단길 아닙니까? 경리단길이 이제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주기는 어렵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경리단길은 살아나기는 더욱 어렵다. 예전에 뭐 경리단길 막 살아날 때 옆에 무슨 장군호 거리인가 여러분, 그죠?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상권으로서는 죽었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여러분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특히 이 라인. 여러분 이 라인이 또 다 죽었어요. 그죠? 가보시면 임대. 과연 누가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다만 그나마 살아있는 곳은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앞쪽으로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한강진, 블루스퀘어 있는 쪽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여기 나중에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와요? 여기 별표? 여기가 이제 한남타운. 그렇다면 이태원역 상권은 좀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강진은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아쉽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약간 좀 애매하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상당히 어렵겠다. 여기도 좀 어렵겠다. 여기도 확장성은 없겠다. 그나마 이태원역만 좀 괜찮겠다. 경리단길하고 장군호 거리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겠다. 그런 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저의 생각.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봉주식 회장님이나 우리 박재미 씨는 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런 청개구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신용산. 여러분 여기 용산역 있죠? 신용산역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일명 AP 세계 빌딩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S 용산타워, 아스테리움, 레미안 용산, 서밋. 그래서 여기 주위가 엄청 좋아졌고요.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은 곳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이 라인입니다. 바로 이 라인. 일명 용리단길. 여러분 여기 아모레퍼시픽 바로 앞에 나오면 1번 출구 나오면 가장 좋은 위치가 여기 미니 도이치모터스예요. 아마 평당 제 개인적으로 한 3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당 3억. 그 옆에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평당 2억.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평당 5천.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쪽 빨간색 라인.
이쪽 빨간색 라인, 이쪽 빨간색 라인들 네, 엄청나게 지금 손바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 용리단길을 한번 또 공부 삼아서 가보면 상당히 좋겠다. 예,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 들어올 때 예전에 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뭘 커피숍 하겠다. 커피숍. 아니다. 여기 나는 삼겹살 하겠다. 삼겹살 하겠다. 예. 지금 놓고 본다면 커피숍은 약간 소소하다. 소소하다. 예.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아모레퍼시픽 지하에 가면 뭐 도레부터 해가지고 커피숍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많고 LS 용산도 있고 아스트림도 있고 레미안 용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커피를 마시러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 입주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삼겹살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삼겹살 먹으러 어디로 나와요? 이리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삼겹살집은 상당히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스탠바이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다녀온 부천에 여러분 어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곳인데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여기를 살까요? 여기를 살까요? 여기를 살까요?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다녀왔었고 한 달 전에도 우리 수강생을 데리고 한번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게 향이 반영된 겁니다. 이게 향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기 남향, 동향, 서향, 북향. 그러면 통상 가격이 가장 좋은 곳은 여기가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통상 90, 한 7점. 96점. 예. 북향은 한 89점. 통상 이렇게 주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한 1m 사이를 두고 여러분 대형 건물이 왼쪽에 들어왔어요. 예, 대형 건물. 그래서 여러분 서양이 일조와 조망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조와 조망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수를 거꾸로 줘야 될 것 같아요. 100점, 97점, 가령 북향을 89점 준다면 서양은 오히려 88점, 오히려 88점. 예. 그래서 선호도는 지금 남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동향, 그 다음에 북향. 오히려 북향이 좋고, 서양이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좀 잘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북향인데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끝에가 가장 선호도는 좋으니까 자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비슷한데 여러분 여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여기는 보면은 복도의 넓이에요. 복도의 넓이가 한 이 정도예요. 복도의 넓이가 여기는 이 정도예요. 여기 이 정도. 그럼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여기가 좋죠. 예. 그것을 현장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온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임장의 중요성입니다. 자, 복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가 원래 이렇게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가령 뭐 1m다. 여기도 1m죠. 근데 여기는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 그럼 나 여기 가냐? 여기 가냐? 당연히 여기 가야죠, 여러분. 그쵸? 예. 아니야, 나는 음습한 게 좋아. 그런 사람은 여기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간다. 아시겠죠? 예. 좀 웃는 분들은 약간 더 음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보다는 여기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한번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유를 중지하고 일단 자, 여러분들 질문 타임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한번 써주시면 약간 쉬어갈 겸 해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기춘 선생님, 김태계 선생님, 안진희 선생님, 가자가자, 박전영, 우리 조석훈 교수님, 봉주식, 남순호, 여러분들이 쫙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상을 준다면 우리 장기춘, 김태기, 안진희, 가자가자 네 분한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 남순호 씨까지, 남순호 씨까지 5분 네 선물을
아, 오남수 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박전미 씨까지, 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선물은, 네, 마음속으로. 저희 알짜 주식 선정도 하고 책 9가지. 뭐, 이렇게, 우리 봉주식 회장님이 요 중에서 한 분, 책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주소를 주시면 제가 사인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여러분, 질문 타임. 네. 너무 혼자 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4시 2분.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시 반. 우리 이미 씨가 여기 있네요. 우리 이미 씨. 반갑습니다. 저희 수강생인데도 여기 사이버대학교에서 화성의 엘리트 장이미 씨. 네. 반갑고요. 네, 조승희 씨.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전부 다 사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인식 씨, 우리 이양선 씨. 전부 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나요? 질문 타임 여러분 5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그냥 사부작 넘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네, 너무 기대는 크게 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저도 뭔가 질문해서 답변을 드리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뭡니까? 자, 써준다면 첫 번째 정답을 맞추시는 분한테 오늘 뭐 아마 문화상품권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조승희 씨 물건 명세서. 물건 명세서 정답이죠. 네,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그냥 물건 명세서도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희 씨, 우리 아마 봉주식 회장님께서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보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전부 다 축하는 숫자 7. 여러분 숫자 7로 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봉주 선생님 꼭 정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 3가지. 그리고 입찰장 갈 때 준비물 3가지. 이거는 우리 또 봉주 회장님께서 백화점 상품권 20,000원짜리 갑니다, 여러분. 네, 막 갑니다. 네. 입찰장 갈 때 준비물 3가지 여러분 빨리 써주세요. 우리 진희 씨 쓰는 척 하는데 신분증 도장촌 아까 누구예요? 조승희 씨 또 썼네요, 그죠? 탈락하고 뒤에 신용호 선생님을 당첨자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희 선생님께서 정답이지만 신용호 선생님한테 그러면 조승희 선생님한테 20,000원 드리고 신용호 선생님한테 10,000원짜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봉 회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4시 한 7분부터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여기 조덕훈 교수님께서 계속 감시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저도 불편하고요. 저는 이제 김상모 교수님 계속 보고 계신 줄 알았더니 사진만 있어가지고, 네,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김인 선생님 인상 너무 좋으시고, 우리 김진수 선생님, 네, 운전하시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최고의 아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김준성, 김인 선생님 관상이 내년도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 장기춘 선생님하고 김태기 선생님, 안진희 선생님 세 분한테도 선물 10,000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춘, 김태기, 안진희 10,000원짜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식 회장님 전화번호 아시죠? 안 주면은 채팅창에다가 하셔가지고 드리면 최소한 스타벅스 커피 2잔씩은 좀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김상 교수님. 네, 김상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봉 교수님께서 또 여러분 계속 또 보고 계시고 하니까 아마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은 아마 나중에 우리 김상봉 교수님하고 조석훈 교수님께서 또 아마 학점을 주실 때 아마 좀 약간 주관식이 있다면 조금 배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전부 다 객관식이거든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봉 교수님, 조석훈 교수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분 동안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이 있습니까, 교수님? 네. 네. 자, 우리 장희미 씨께서 구분상가 투자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쉬겠다라고는 취지인데 우리 이미 씨 나중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자주 보는 분이니까. 구분상가 투자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로 놓고 보면 입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호수가 일단은 사람들한테 가시성, 접근성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상가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 상가를 잘 올 수 있는 그런 동선에 위치해 있느냐,
또 상가 내부의 어떤 가치 있는 또 임차인들끼리 또 으쌰으쌰가 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 상가가 이미 되어 있다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가보는 게 화장실 가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 상가 내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좀 청소가 돼 있다면은 좀 괜찮은 상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별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시성과 접근성, 동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미 씨 동의한다면 숫자 7. 마음에 안 든다 답변이 숫자 3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준욱 씨 돈 되는 최고의 지역 추천해 주세요. 돈 되는 최고의 지역 추천. 네. 어디를 해 드려야 될지. 네. 그냥 막 찍는다면 용산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네, 용산이 좋아 보이고. 앞서 얘기한 마곡도 마곡이 너무 뜨니까 마곡 주위 아까 송정이나 방화 좋아 보이고 아까 이제 김포도 좋지만 김포 한강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고촌이나 뭐 풍무 그런 데 좋아 보이고 일산 같은 경우에도 3호선하고 그 경의중앙선 중간 라인들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좀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좀 막 던지게 되네요, 여러분. 그죠? 네. 또 네. 네네. 내년에 부동산 하락기라면 경매 참여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듯합니다. 경매 중 어느 분야가 어느 부분이 유망할까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입지가 좋은 곳에 공장과 토지도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공장과 토지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여전히 좀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약간 좀 불편하다. 빌라도 약간 불편한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빌라가 들어간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런 쪽 정도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 네, 여러분 시간이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박지민 선생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커피만 먹었더니 약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여러분 명도 이제 우리가 경매할 때 여러분 이제 명도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명도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매도인 책임, 매도인 책임. 그러나 이제 경매는 낙찰자가 좀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사실 여러분 경매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명도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다지 어렵진 않다. 다만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막상 경험을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경매로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 거의 한 95% 이상은 협상에서 끝납니다.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줘서 그냥 끝나고 나머지 5%는 최악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 네, 그러나 대부분은 서로 배려하면서 단호하게 이사비하고 이사비를 주면서 웬만하면 좀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은 한 95% 이상 협상이 되고요. 5% 미만이 이제 강제 집행 그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NPL 투자를 잘하기 위한 핵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NPL 하면 자 기본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물론 이제 무담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다만 2016년도에 법이 좀 바뀌어서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NPL 매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러나 여전히 론세일이 아니고 채무 인수나 이를테면 사후정산부는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여전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NPL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구두 상품권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령 뭐 텐디 구두를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텐디 구두를 사고 싶은데 텐디가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두가. 근데 이제 구두 상품권에 구두 빵에 갔더니 요 30만 원짜리 텐디 상품권을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얼마에? 15만 원에 파는 거죠, 여러분. 15만 원에. 그래서 제가
캔디 상품권을 15만 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30만 원짜리 구두가 있어. 제가 여러분 이걸 산 거잖아요. 자, 이거 사. 그리고 상품권을 30만 원짜리 주고 저는 여러분 퉁치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30만 원짜리 구두를 저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만 원 주고 산 거다. 그죠? 15만 원 주고 산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요 아파트가 가령 뭐 30억짜리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데 1순위가 1월 1일자 근저당권이 가령 뭐 30억짜리 정말 있다. 30억짜리가 있다. 채권도 실제 30억이다. 네, 30억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금융기관이 이게 이제 원리금을 연체하니까 요걸 이제 팔아요. 요걸 팔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샀다. 예를 들어서 그냥 15억에 샀다. 근저당권을 15억에 샀다. 1순위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경매 나와요. 자, 30억에 나옵니다. 30억에 나와서 뭐 한 20억까지 떨어졌다. 20억까지 떨어졌다. 근데 저는 15억 주고 근저당권을 30억짜리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활용해서 저는 얼마에 낙찰을 받습니까? 가령 30억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30억에 낙찰을 받는다. 이 아파트가 지금 30억인데 20억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은 한 15억에 낙찰 받을까 17억에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채권이 30억짜리 있으니까 30억에 낙찰 받고 제가 3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한테는 이를테면 채권 산계, 그죠? 이렇게 통해서 그냥 퉁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30억에 낙찰 받았습니다만 실제 저는 내부적으로 15억 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NPL, 즉 부실 채권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NPL로 돈 버는 방법. 자, 여러분 물건을 검색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NPL 물건은 통상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유암코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대신 AMC가 있고 또는 뭐 농협 자산관리가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 대인이나 뭐 지지옥션이나 굿옥션 이런 데서도 NPL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뭐 NPL 물건을 검색한 다음에 일단 이것이 이미 팔렸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먼저 이 NPL을 가지고 있는 AMC의 AM한테 팔렸냐 안 팔렸다면 팔 거냐 이걸 타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팔렸대. 그 다음에 안 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 의사가 있는지 오케이 판대. 아직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현장 답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배당 분석해서 아까 그 30억짜리 내가 한 18억 정도에 사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18억에 만약에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22억에 팔려고 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서로 협상해서 19억, 20억. 그래서 20억에 NPL을 매입을 해가지고 나는 직접 입찰장에 가서 30억에 또는 29억에 풀로 써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20억에 사서 방어 입찰 21억 원에 써놨는데 가령 뭐 우리 조석훈 교수님께서 29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9억에 낙찰받은 조석훈 교수님께서 돈을 다 내면 제가 1순위 근저당권자니까 29억을 다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20억에 사서 벌써 9억 원을 더 먹는 거죠, 여러분. 그죠? 배당 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든 겁니다, 일단. 네. 그래서 방어 입찰할 수도 있고 낙찰 받아서 명도할 수도 있고 낙찰 안 받고 방어 입찰했다가 다른 분이 낙찰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론세일로 사야 되는데 론세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부법인만 가능합니다. 요건이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못 삽니다. 론세일로는. 그죠? 약간 편법적으로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받아서 명도 이쪽은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하려면 대부법인을 만들어서 론세일로 사서 그죠? 배당을 받으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NPL 발생과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 받죠? 그래서 나중에 담보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뭐 KB가 원리금 연체하면 독촉하겠죠? 야, 돈 내라. 좋은 말 할 때 돈 내라. 끝내 안 내니까 어때요? 일단 NPL 채권 발생.
우리가 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그것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를 통상 이제 우리가 NPL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발생했고 은행이 이제 경매청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부실난 채권들을 모아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경매 절차는 쭉 가는 거죠, 여러분. 경매 절차는 쭉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실 채권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만. 네, 그래서 이후에 사서 NPL을 통해서 우리가 론세일로 사서 낙찰받을 수도 있고 배당받을 수도 있고 채무인수로 사서 반드시 낙찰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경매와 NPL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NPL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NPL을 이제 금융기관이 매각을 해서 SPC가 그 낙찰을 받고 뭐 이걸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요 SPC의 NPL 이제 AMC한테 맡기면 나중에 이제 대부법인들이 론세일로 사서 돈 주고 근저당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SPC들은 이제 가져와서 이후에 그냥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을 받아갈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각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부실나면 부실난 채권들을 모아서 이제 은행이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IB가 낙찰을 받고 IB가 낙찰을 받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회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껍데기 회사를 만들고 껍데기 회사가 낙찰을 받고 그것을 갖다가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할 수 있는 자산관리 회사한테 즉 AMC한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이 AMC의 직원 AM하고 협상한다. AM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세요. 경매는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만 NPL은 론세일은 대부법인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이제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NPL을 매입하는 방식은 세 가지. 론세일. 요거 이제 근저당권의 명의를 바꿔오는 거예요. 요거는 제3자 아무도 모르게 사오는 방식. 일단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의 과목, 경매와 NPL 투자 실무를 꼭 들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네. 홍보 아닌 홍보가 돼버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PL을 매입하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본 5억짜리에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어야만 한다.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만 NPL을 론세일로 직접 매수할 수 있다. 요게 안 돼 있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또는 요게 안 돼 있으면 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것도 안 돼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엔드입니다. 가령 이제 NPL 성공 사례, 법 시행 이후에 제가 관여했던 사건인데요. 채무 인수엔 사후정산으로 산 겁니다. 경기도에 공장이 있었다. 100억짜리 공장인데요. 옛날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사용하던 공장. 1순위 근저당권이 IBK가 84억 원이 있었다. 감정가는 100억 원. 한 번 떨어져서 70억, 또 유찰돼서 49억. 제가 이제 AMC에 가서 협상했습니다. 요거 NPL 파냐? 판다. 론세일로 파냐? 아니다. 론세일 아니어도 상관없다. 론세일로 판다면 저희는 못 사죠.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 법인이 사려고 했던 거니까. 채무인수로 판다고 해서 우리 일반 법인이 사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협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0억 원에 매입했어요. 채무인수로. 그리고 80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다시 나중에 리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채무인수엔 사후정산 방식. 결론적으로 100억짜리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60억 원에 낙찰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NPL 성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론세일이 아닌 채무인수, 사후정산 이런 것들은 토지나 공장, 상가, 빌딩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NPL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좀 쉽지 않죠, 여러분. 아파트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왜 쉽지 않냐?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 근데 낙찰가율이 뭐 거의 한 9억 5천에서 예를 들어서 9억 8천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면 이 10억짜리를 제가 AMC AM한테 가서 야,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억 5천이나 9억 8천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 사례가 명쾌하니까. 아니 설마 8억 원에 낙찰될 것 같으니까 8억 원에 사라. 8억 원에 팔아라. 그러면 AM이 말도 안 되죠. 야 무슨 소리야. 9억 5천에서 9억 되는데 아파트가 무슨 8억 원에 낙찰돼. 못 팔아. 못 사 여러분. 살 의미도 없는 거죠. 네. 반면에 토지나 공장 상가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냥 가령 100억이라고 치죠. 낙찰 사례를 보니까 어떤 것은 30억, 어떤 것은 70억. 중구난방이에요. 토지도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서로 낙찰가 맞추기. 그래서 요번에 토지가 나왔다. 100억짜리에. 야, 이거 보니까 30억에서 70억 되고 있는데 내가 보니 요거는 좀 안 좋아서 40억에 낙찰될 것 같으니까 그냥 40억에 나한테 확정적으로 팔아라. 그럼 이제 AM은 무슨 소리야? 60억에 팔아라. 아니다. 하다가 50억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서로 낙찰가 맞추기가 어려운 물건들, 예, 토지나 공장,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이 추후에 부실채권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거의 개나 나나 높게 딱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MPL 물건을 이제 확인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자, 무료 사이트가 있죠. 유암코 대신 AMC 농협 이런 데가 있고요. 유료 사이트, 페인과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담동에 빌딩이 하나 경매가 나왔어요. 예, 520억짜리인데 330억까지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요게 이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인데 요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고 MPL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청구 금액이 300억이에요. 약간 아쉽죠, 여러분. 그죠? 예. 만약에 이게 520억짜리인데 최저가가 만약에 이제 330억 원인데 청구 금액이 이 1순위 근저당권이 가령 한 400억짜리다.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400억짜리를 할인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 340억에 좀 사자. 실제 샀다. 사고 나서 만약에 400억짜리가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나는 400억까지 풀로 써가지고 우월적으로 한번 낙찰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최저가는 330억 원인데 만약에 지금 신한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300억이라면 이걸 뭐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건물입니다. 이게 500억짜리 청담동에. 예, 요즘에 뭐 이런 물건들이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만약에 이제 한 300억짜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근저당권 2순위 뭐 저축은행에 뭐 100억짜리가 있다. 이런 근저당권이 오히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배우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아까 앞서서. 네. 자, 문제는 내가 이 근저당권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채권이 현재 누가 갖고 있을까? 누가 갖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HFS 아마 이거는 73인데 침삼으로 오타예요. HFS 73A 유동화 전문유한회사. 여러분 요 이름 중요합니다. 요 이름을 갖고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우리가 이제 다트 금감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래서 HFS 73A 유동화 전문위원회에서 딱 치고 클릭하면 자산 양도라고 하는 것이 뜨거든요. 클릭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7부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예, 여기 보면은 자산관리자가 하나 FNI 그다음에 자산관리자가 제2원 자산관리. 이게 이제 AMC거든요, 여러분. 예, 여기다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아까 그 사건 번호 줘가지고 팔렸냐 안 팔렸다 팔 거냐 팔 거다 뭘로 팔 거냐 론세일 채무인수 해서 협상하면 되는 겁니다. 담당 AM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가서 가치평가 이게 밸류에이션 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약간 보면 아까 체크리스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래 300억짜리인데 나는 요 채권을 그래서 220억 정도에 사면 좋겠다. 230억에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스스로가 가치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MPL 매입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현장 중요합니다. 현장. 중요하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권리 분석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배당 분석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당을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배당을 모르면 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300억짜리인데 내가 만약에 220억 주고 사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1순위가 300억짜리 근저당권인데 얘보다 앞서 있는 채권이 200억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220억에 살려고 하면 나는 20억 주고 사야 요걸 합쳐서 220억에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당을 또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 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 그래서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MPL화 되어 있는 물건들, AMC의 AM 가서 만나보면 권리 분석의 문제 다 확인해 줍니다. 거의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등기부, 이런 것도 좀 체크한다. 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이제 자산관리학부에서 경매나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배당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 배당 분석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PL을 살 때는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산다. 이거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뭐가 있는지 확인. 장애세, 임금채권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 체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배당 문제를 제가 6개만 간단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풀어보고 간단히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온 김에 배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잘 풀어보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한 2-3문제 맞추는 겁니다. 잘해서 집중해서. 자, 배당금이 4억 원인데 근저당 2억, 저당권 2억, 전세권 2억, 담보가등기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저당권자가 2억짜리를 1억 5천에 사가래. MPL로. 그러면 사느냐 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4억 원에 낙찰된 거니까 배당은 여기 전부 다 여러분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2억 받고 2억을 받는 거니까 내가 1억 5천에 사면 2억 받는 거니까 5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야 전세권 2억짜리를 1,000만 원 줄 테니까 사가라.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전세권 배당이 한 푼도 없는 거니까 돈 못 받으니까 꽝 될 수가 있다. 물론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니까 말짱 꽝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분들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의 우선 면제권 하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압류잖아요. 가압류는 채권 금액 대비 안분 배당. 그래서 1억씩 배당받는 거예요. 1억씩. 금액도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 아까처럼 가압류니까 전부 다 1억이 아니냐? 아니죠. 아까는 금액이 다 똑같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금액 대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받는 금액은 배당할 금액 4억 곱하기 가압류 2억 나누기 총 채권액 16분의, 그죠? 예. 그래서 5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험 문제 오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약간 또 부정행위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배당금 4억 원, 물건, 채권, 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4억 제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 채권, 물건. 우리 민법은 물건이 우선하니까 4억 제로. 아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가압류가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금액 대비 안분배당 2억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막바지 갑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래서 배당할 금액 4억짜리 메인 위에 이제 가압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분배당 4억 곱하기 2 나누기 8 그래서 1억이죠. 그 다음에 3억 남았는데 물건이니까 2억 다 받고 1억 남았는데 가압류 근저당 그래서 0.5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꼭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나중에 뭐 경매하든지 또 배당하든지 또 채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만 갖고는 배당받을 수 없어요.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배당이 없고 4억인데 2억 받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더 빠르니까 2억. 예. 그래서 배당은 2억, 2억.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낙찰자가 떠안는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4억에 낙찰받았다면 플러스 2억에서 6억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NPL의 핵심은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사야만 한다. 그래야 이제 채권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내가 사는 채권 얼마를 배당받는지 알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L 가격은 서로 낙찰가 맞추기예요. 나랑 AM이랑 야 내가 보기엔 3억에 낙찰될 것 같으니까 3억에 팔아라. AM 무슨 소리야? 5억에 낙찰될 것 같으니까 5억에 팔아라. 그러다가 서로 이제 가격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5, 3.5, 4억, 4억. 야 그래 그러면 4억에 팔아라. 그래 4억에 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사야 된다. 서로 낙찰가 맞추기 게임이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대학교 세종 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딱 하나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1분 내로, 없으면 이제 그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업 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장기춘 선생님, 김태기, 안진희, 김준성, 유저, 공진욱, 조도훈 교수님, 박정민 선생님까지 네 최고, 네 최고. 네 여러분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 어쨌거나 내년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민철 선생님까지. 장희미 씨까지, 이미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